여러분들 안녕. 주말 동안 고생 너무 많았어요. 지금부터 이번 주 PT 시간에 배웠었던 문학 작품들 있잖아요. 이걸 좀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작품이 뭐였냐면 동짓달 기나긴 밤을이라는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이 작가 이름이라 그랬죠. 자, 여러분들 황진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성 작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 작가가 쓴 평시조를 거의 대부분은 기녀 시조로 판정하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드렸었던 말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사대부 남성들과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접촉하다 보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비즈니스로 끝나면 문제가 없겠지만 뭐 사람 일이라는 게 절대 그렇지 않죠. 가끔 가다가 감정적으로 이어질 때가 있다. 그래서 둘이 사랑을 나누게 될 때가 있는데, 문제는 기생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그 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에, 사대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로테이션 근무 체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사랑에 빠지면 언젠가는 무조건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이 기녀시조 같은 경우엔 주제 양상이 늘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라 그랬죠? 사랑과 그 다음에 이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시옷 있죠? 시옷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관형격 조사 의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동지 파죽할 때 그 동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지는 겨울을 뜻해요. 자, 그래서 겨울달의 긴 밤을 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밤을 어떻게 하겠대요? 한 허리를 베어내겠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나긴 밤이라는 것은 결국에 시간이라는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하겠대요? 잘라내겠대요. 그쵸? 자, 여러분들, 잘라내겠다라는 것은 결국에 물리적인 대상으로 본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추상적인 대상, 즉 개념적인 대상을 우리가 만질 수 있고 혹은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을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바로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추상적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판정하기로 했었죠? 오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것, 이것을 추상적이다라고 판정하기로 했었고,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이다라고 판정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판정하기로 했었습니까? 오감각으로 느낄 수 있을 때 이것을 구체적이다라고 판정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마치 오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즉,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잡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영상을 찍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지우개가 없네. 잠시만요. 지우개 좀 가져올게요. 챙겼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초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겨울에 긴 시간을 어떻게 하겠다? 잘라내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춘풍, 여러분들 어떤 춘이에요? 봄춘자죠. 자, 그래서 봄바람에 이불 아래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겨울밤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차갑겠지. 자, 그래서 이 차가운 시간을 잘라내서 따뜻한 이불 속에, 봄바람 이불 속에 넣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킵해서 어떻게 쓰겠다? 내가 사랑하는 이미 오신 날 밤에 어때? 구비구비 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아껴뒀다가 내가 사랑하는 이미 왔을 때 그 시간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의 시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개념적인 것들 몇 개만 더 좀 잡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봤을 때 동지의 기나긴 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밤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요, 임과 함께 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간은 당연히 어떻게 느껴집니까? 길게 느껴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잘라내겠다, 즉 고통을 줄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고통을 줄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리워하는 님, 사랑하는 님, 이 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겠죠. 자, 그리고 행복한 시간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이 행복한 시간에 어떻게 하겠다? 내가 킵해둔 시간을 쓰겠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동지의 시간과 임이 함께하는 시간, 이것은 어떻다? 대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봤을 때 하나 더 잡아내셔야 돼요. 서리서리와 그 다음에 구비구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서리서리와 구비구비 같은 경우에는 음성 상징어입니다. 여러분들 음성 상징어는요 두 가지로 나눠요. 의, 성어와 의, 태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이 서리서리와 구비구비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흉내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가 아니라 모양을 나타낸 의태어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기로 했었죠. 의태어는 어떤 심상? 시각적인 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로 잠깐 좀 다시 가져올게요. 자, 여러분들 서리서리라는 것은요 이렇게 감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비구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펴내는 모양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결국에 시각적으로 서로 어떻게 되고 있다? 대조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 괜찮죠?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런 대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각적인 대조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모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고 있죠. 이렇게 감탄형 종결 표현을 사용하는 것, 이것도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영탄적 어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기본 개념 설명하는 거에서 영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감탄사를 쓰는 것도 영탄법이고 그 다음에 또 느낌표를 쓰는 것도 영탄법이고, 이렇게 모모리라처럼 감탄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는 것도 영탄적 어조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작품으로 우리는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으로는 홍랑의 맥거들 갈해 꺾어라는 작품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작가 이것도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홍랑, 여성 작가 이름이죠. 그리고 여성 작가이면서 깔끔하게 세 줄 평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라고 한다고? 기녀시조다. 자, 그리고 이 기녀시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주제 양상을 가지고 있다? 사랑과 이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더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웹버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것 좀 설명할게요. 보세요. 이게 단순하게 웹버들이 아니라 웹 플러스 co 플러스 버들입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왜 산자죠. 이거 산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시옷 뭐라고? 관형격조사 의라고. 자, 그러니까 산의 버들나무 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산의 버들나무 가지를 어때? 갈해 걷거. 갈해 꺾어. 자, 여러분들 아래아 있죠? 아래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글자에서는 뭘로 바꾸기로 했어요? 아로 바꾸기로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부터는 으로 바꾸기로 했었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래아 플러스 이잖아요. 그래서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그냥 의 이런 식으로 읽어주셔도 됩니다. 아무튼 갈해 꺾어 갈의 꺾어 어떻게 발음하시든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요 갈해 갈의라는 것은 의미가 골라 꺾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산의 버들나무 가지를 그냥 아무거나 꺾는 게 아니라 막 골라서 꺾는 거예요. 뭐가 예쁘지? 뭘 줘야 기뻐하시지? 이런 식으로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 웹버들을 임한테 드릴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웹버들은 당연히 내가 임에게 주는 선물이니까 당연히 시적 화자의 사랑을 나타낸다, 상징한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작품 후반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버들나무가지를 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화자의 사랑이면서 다른 말로 이것은 화자의 분신이겠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 맷버들을 갈해 꺾어서 골라서 꺾어서 보냅니다. 누구에게? 임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사실 이 올바른 문장이라면 임에게 보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적절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어순을 바꾸는 거 뭐라고 했었지? 바로 도치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만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는 게 바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내노라 임에게, 즉 서술어가 앞쪽으로 빠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아무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자, 봤을 때 이것도 세 번째 글자의 아래하죠. 그러니까 는 이런 식으로 으로 바꿔주면 된다. 자신은, 주무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자신은 창문 밖에 심어줘. 무엇을? 맷버들을. 그쵸? 맷버들을 심어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 봐줘. 자, 여러분들 그 의미는 결국에 뭡니까? 나를 생각해줘.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니? 나를 생각해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밤비에, 자, 여러분들 밤에 내리는 비죠. 자, 그러면 이 밤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혹은 이제 밤비에 새 잎꽃이 나거든 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밤에 막 비가 내려. 자, 그래서 이 버들나무가지에 새 잎이 나왔어. 자, 그렇게 새 잎이 나면 그것을 뭐라고 생각해줘? 나라고 생각해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의 가정을 통해서, 즉 밤비에 새 잎이 나는 상황을 가정해서 나를 기억할 것을 부탁하고 있죠. 괜찮으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실판을 지우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지문입니다. 다지문. 아, 그리고 이거는 이번 수업 시간 때도 얘기를 할 거지만 보통 이제 이 건물 안에서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이 건물에 있는 학원이든 아니면 위층에 있는 스터디 카페든 이렇게 여러 학원을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도 없어. 쌤만 있어, 쌤만. 근데 그냥 가다가 혹시 오갈 데가 없거나 혹은 이제
뭐 배가 고프거나 막 그러면 그냥 우리 학원으로 와요. 그러니까 괜히 다른 데 가지 말고 좀 어차피 이 오늘 같은 경우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학원이 되게 널널해. 그래서 그냥 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데 시간이 붕 뜬다, 혹은 이제 혼자 공부하고 싶은데 공간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 학원으로 오십시오. 배가 고파도 오셔도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또 요즘 밖에 치우니까 괜히 밖에서 떨지 말고 여기서 굳이 공부를 하면 너무 좋지. 근데 공부를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여기에서 잠깐 추위를 피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할게.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이라고 돼 있어. 자, 여러분들 딱 봐도 어때? 계량 여성 작가 이름이죠? 그러니까 기녀시조다. 자, 아무튼 봤을 때 일단 시적 상황이 나타나죠. 울며 잡고 이별한 님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역시나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 이화우라고 돼 있잖아요. 이화라는 거 이제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된다라 그랬지. 백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백꽃 하얀색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백꽃의 시간적인 배경인 봄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 이화우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백꽃이 비처럼 떨어지는 것, 이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백꽃에 비가 쭉쭉쭉쭉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자, 아무튼 이화우 흩뿌릴째라 그랬죠. 하강적 이미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상황. 자, 그 다음에 그 임이 추풍 낙엽에도, 자, 여러분들 추풍이라 그랬잖아. 가을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적 배경인 가을을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 가을에도 임도 날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야. 우리가 봄에 헤어졌는데 지금 현재 가을이 됐거든요. 시간의 흐름이 있었어. 자, 근데 그때도 지금 나를 잊지 않고 나를 계속 생각해주고 있는지 궁금한 거야. 괜찮으시죠?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이별의 상황이 지속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천리라는 거 있죠. 천리. 요 천리를 다른 말로 물리적인 거리감이라고 하지 않고 정서적인 거리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정서적인 거리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사실 진짜 실질적으로 천리 밖으로 이미 떠나갔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천리라는 거리가 엄청나게 큰 거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천리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어. 근데 그냥 이제 내가 정서적으로 이미 떨어진 게 한 천리 밖으로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엄청나게 오래 못 만난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못 만난 지 한 300년은 된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하는 그 300년도 정서적인 거리감을 뜻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 시적 화자가 임과 이별했을 때 그 느끼는 정서적인 거리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천리의 외로운 꿈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어두자음근 있으면 어떻게 읽기로 했었습니까? 뒤에 있는 친구를 된소리로 바꿔서 읽으라고 했지. 그쵸? 자, 그러니까 외로운 꿈만 어때? 오락가락 한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기녀시조라서 그런지 이별과 사랑, 사랑과 이별,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작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떨어뜨릴 뻔했다. 자, 다음 작품으로 갑시다. 정철의 훈민가.
자, 여러분들 정철 진짜 애증의 정철입니다. 애증의 정철.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많은 작품을 쓰셨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분은 유배를 갔을 때도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본인의 고향으로 갔다 그랬어. 그러니까 사실상 휴가죠. 그래서 이제 그 유배지에서 사미인곡과 송미인곡을 쓰고, 그 다음에 이분이 잘 나가는 사람이라 그랬죠? 유배 끝나고 화려하게 복귀를 합니다. 바로 유배가 풀리자마자 강원도 관찰사로 복귀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강원도 도지사 그쯤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아무튼 엄청 기분이 좋겠죠. 자, 그래서 유배지에서 한양을 들려서 자기 근무지로 강원도까지 가는 거, 기분이 너무 좋아서 가사를 씁니다. 그게 바로 관동별곡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강원도 도지사에서 이제 강원도 도지사로 부임을 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책을 읽고 공부를 한다? 이런 것들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통해서 올바르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훈민가입니다. 이 훈자가 그래서 가르칠 훈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은 백성민, 그 다음에 가는 노래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자연스럽게 어떤 내용이 되는 겁니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혹은 이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임금님께 충성해야 된다. 형제끼리 잘 지내야 된다. 친구끼리 뭐 믿음이 있게 지내야 된다. 혹은 이제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의 노래를 만들어서 뿌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노래를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된다라는 거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훈민가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아바님, 그러니까 아버지지. 아버지, 날, 나흐. 얘들아, 두 번째 글자 있는 아래하는 으로 바꾼다. 나으시고, 어머님은 날 기르시니. 그쵸?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A는 B하고, C는 D하고. 자, 여러분들, 유사한 문장 구조 나타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대구법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거 대구법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기억하세요.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자, 여러분들 문장이라는 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다라 그랬어? 통사 구조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지. 자, 그래서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유사한 통사 구조 반복, 이런 것들을 대구법이라고 한다라는 거. A는 B하고 C는 D하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분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두 분은 어머니랑 아버지가 되겠지. 자, 두 분이 아니었다면 이 몸, 여러분들 이 몸이 누구야? 나지. 시적화자 나지. 내가 살아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살아있을 수 없죠. 부모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태어날 수가 없지. 자, 아무튼 그래서 날 낳아주시고 날 길러주시고, 내가 어떻게 부모님이 안 계시면 살아있었겠는가. 즉 서리법.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여러분들 서리법의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의문문의 형식이긴 하지만 실제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답이 정해진 상태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내가 엄마 아빠가 아니었다면 난 태어나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얘기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서리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하늘 같은 가없은, 이렇게. 이제 슬슬 아래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알겠죠? 아로 바꾸거나 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탈락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하늘 같은 이라고 했으니까 요것은 지규법. 그렇죠? 자, 하늘 같은 가, 얘들아, 이 가에 할 때 그 가자, 그러니까 끝이란 뜻이죠. 그래서 끝없는 은덕을
어데다가 값스오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하늘 같은 은혜를 우리는 갚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진짜 부모님의 은혜는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어머니,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아빠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아빠 체험을 하게 됐냐면 저희 누나가 이제 딸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형, 누나, 딸 둘이 해서 4인 가족인데,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여행을 가려고 했었는데 매형이 못 가게 된 거야. 그래서 저랑 누나랑 딸 둘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을 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아버지로서 해야 되는 역할들, 그러니까 아이를 챙기는 역할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와,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 진짜 너무 힘들더라.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체험 이후로 못할 것 같은데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왜 막 어땠냐면 혼자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고기 굽고 있는데, 막 그 5살짜리 애는 삼촌 난 불이 무서워 이러면서 막 저한테 저를 막 잡아당겨요. 그리고 이제 또 1살짜리 갓난아기가 있는데 걔는 막 진짜 쉴 새 없이 계속 울어. 뭐 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울어. 한쪽에서 막 와 하고 울고, 한쪽에서는 막 삼촌 난 불이 무서워 하면서 막 이렇게 떼쓰고 있고, 난 또 그 와중에 고기를 구워야 되고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저는 조카들을 진짜 너무 사랑하거든요. 진짜 너무 사랑해. 얘네들이 진짜 내 자식 같단 말이야. 근데 순간적으로 그 2층에서 얘네를 던질 뻔했어. 이렇게 와, 진짜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고 살아 있잖아. 그만큼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야. 진짜로. 정말 아이를 키운다라는 건 진짜 어떤 이성적인 사랑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성을 초월한 어떤 무언가의 사랑인 것 같아요. 어떤 자녀를 양육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그렇게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빠한테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지금 제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지 멀쩡하게 살아있다, 그거 자체가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많이 사랑받지 못했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슉 던지셨을 거야. 자, 보시죠. 아무튼 여기까지 읽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합시다. 임금과 백성의 사이가 하늘과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자, 그러니까 이제 임금님과 백성은 당연히 이렇게 관계가 수직적이죠. 그래서 임금님은 우리가 우러러 봐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임금님은 단순히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려고 하세요? 나의 서러운 일까지 다 알려고 하시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이 살찐 미나리를 혼자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살찐 미나리라는 것은요, 그 미나리는 일반적인 평민들이 먹는 음식들이죠. 그런데 살찐 미나리라는 것은 당연히 상등급품의 미나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상등급품의 미나리를 혼자 먹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이 좋은 음식 임금님께도 드려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임금님에 대한 충성을 얘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형아, 아애야, 내 살을 만져보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아,
아우야 너희의 살을 만져봐. 자, 그러니까 어때? 이렇게 만지면 완전 다 똑같죠. 자, 그러니까 우리 각자 어떻게 해야 돼? 형제끼리는 다른 마음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형제끼리 잘 지내야 해.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버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살아 계실 때 어때? 섬길 것을 다 해라. 그러니까 잘 섬겨라. 엄마 아빠한테 잘 해라. 왜? 지나간 후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 버리시면 어때? 슬프다고 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 풍수지탄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풍수지탄 외우세요.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풍수지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거 뭐 있어요? 맥수지탄. 여러분들, 맥수지탄은 나라를 잃은 슬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풍수지탄은 부모를 잃은 슬픔, 맥수지탄은 나라를 잃은 슬픔. 이렇게 두 가지 꼭 외워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다음 작품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슉. 자,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 왜? 평생의 고쳐는 다시야. 다시 못할 일이 바로 이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효도지, 효도.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꼭 오늘은 사랑한다라고 얘기 한번 하세요. 아시겠죠? 아무튼 이뿐인가 하노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가보도록 할게. 제8수.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스라. 얘들아, 뭐뭐 쓰라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 왜? 사람이 태어나서, 즉 사람으로 태어나서 옳지 못하면,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때? 말과 소를 이렇게 모자, 갓을 씌워서 밥 먹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작품 제9수로 갈게요. 팔목을 쥐시면 두 손으로 바치리라. 나갈 때 계시다면 막대 들고 쫓아가겠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막대 드는 게 누구를 두드려 패러 막대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르신이 잘 못 걸어 다니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시려고 할 때 아이고 내가 일어난다 하면서 이제 부축 좀 해줘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팔목을 쥐신다. 부축해줘라 하면은 어때? 두 손으로 받쳐드릴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나갈 곳이 있다 하면은 어때? 내가 그 우리 할아버지 막대기 있지,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대신 막대기 들고 이렇게 부축해서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른을 공경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향음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르신들도 술 한잔 하시고 그래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술 한잔 하시고 그리고 다 파하다. 여러분들 파 뭔지 아시죠? 그래서 모임이 끝나는 걸 파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 모임이 끝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매시러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어른을 공경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도 다 날이 밝았다. 그러니까 아침 해가 떴다. 자, 그래서 어때? 호미 메고 가자. 호미 메고 가자. 왜? 일해야 되니까. 자, 가자. 내 논 다 매면 어떻게 하겠다? 너의 논도 메어주겠다. 자, 이게 농경사회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을 때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긴 해. 하려면 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결국에는 한 4-5명 혹은 이제 몇십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번에 뭔가 차자작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거든요. 자, 그래서 이 당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논이 다 일이 끝나면 너 것도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 먼저 하고 너네 집 먼저, 그 다음에 너네 집 하고, 그 다음에 또 점수리네 하고, 그 다음에 뭐 철수네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같이 이동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받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상부상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부상조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길에, 돌아오는 길에 뽕을 따다가, 그래서 그 뽕잎 있죠, 뽕잎. 그래서 그 누에라는 애벌레가 뽕잎을 먹고 자라요. 자, 그리고 이 누에가 이제 쭉 해서 고치를 만들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실 이렇게 쫙 실 뽑는 그거 있죠. 요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농경사회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는 뽕잎을 누에에게 먹여서 실을 만드는 업도 같이 겸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결국에는 제13수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 열심히 살자. 그리고 서로 돕고 살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이정보의 국화야 너는 어이 이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선생님이 이거 꼭 외우라고 했는데 국화와 매화 요 둘을 묶어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자연물로 외워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매화 같은 경우에는 초봄에 꽃을 피운다 그랬어. 근데 이 초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눈이 다 녹지 않았을 때야.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꽃샘추위도 있고 겨울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매화는 상황이 좋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 악조건을 뚫고 자신의 좋은 모습, 즉 진가를 보여주는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매화가 지조와 절개, 즉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국화도 있습니다. 국화 같은 경우에도 가을, 그쵸? 가을이 개화식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시절을 다 지내고 상황이 안 좋을 때쯤에 자신의 진가를 드러낸다. 이것도 마찬가지. 지조와 절개 그리고 일편단심의 마음,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다만 여러분들 이 국화 같은 경우에는요, 상황에 따라서 겨울을 상징하기도 하고 봄, 근데 초봄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계절적 배경이 살짝 왔다 갔다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매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무조건 가을이야. 계절적 배경. 그래서 오메 이거 반대로 썼네. 여러분들 미안. 국화가 무조건 가을. 그 다음에 매화가 겨울 혹은 초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볼게요. 국화야 라고 해서 국화야. 자, 여러분들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 요것을 다른 말로 돈호법이라고 합니다. 외우세요. 돈호법. 누구야 하고 외우는 거 돈호법이다. 누구야 외우는 거 돈호법. 누구 부르면 그것을 돈호법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국화야 라고 했죠. 그래서 이 국화가 이 시조의 중심 소재가 됩니다.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지. 아무튼 국화야 너는 왜 3월 동풍을 다 지내고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3월 동풍은 결국엔 봄을 뜻합니다. 그래서 즉 살기 좋은 시간, 그래서 모두가 편할 때, 그때는 다 그냥 조용히 있어. 그러다가 낙목한천에, 즉 엄청나게 시기가 안 좋을 때 홀로 꽃을 피우니 라고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 너 혼자 어떻게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니? 자, 아마도 오상고절이라 그랬지. 그래서 서리빨도 이겨내는 이 지조와 절개는 너 국화인가? 라고 나는 생각해. 자, 여러분들 모모노라 이런 것도 감탄형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도 영탄적인 어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면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국화를 바라보면서
오, 정말 대단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결국엔 시적 화자의 영탄적, 즉 다른 말로 이것을 예찬적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예찬적 태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마 국어 공부 좀 많이 하신 분들은 항상 이 선택지, 어조를 물어보는 선택지, 약간 이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헷갈려 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도 마세요. 저 같은 경우엔 공식을 정해주는 사람이죠. 국어에도 분명히 공식이 있고 판정 근거가 있습니다. 자, 예찬적 태도, 즉 태도를 통해서 어조를 고르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판적 어조를 취하고 있다, 영탄적 인 어조를 취하고 있다. 뭐 영탄적 어조 같은 경우엔 당연히 영탄적인 태도, 감탄적인 태도, 예찬적인 태도, 이런 거에서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좀 더 심화해서 가볼게. 어조의 변화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럼 어조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말투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이런 걸로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결국에는 어조는 태도에서 오는 거잖아. 태도를 통해서 어조를 파악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어조의 변화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죠?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 정말 대단해, 국화야, 지조와 절개 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대부 시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유교적인 덕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정말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리 삼경일제,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야마는 다정도 병인가 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너무 좋아해서 외우기도 했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하나 볼게요. 이화의 백꽃에, 자, 여러분들 백꽃 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봄, 이거까지 가달라 그랬지. 봄. 그래서 이제 이화의 월백하고, 자, 여러분들 월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백꽃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하얀색이라고. 그래서 이 하얀 백꽃에 밝은 달빛이 쫙 하고 쏴지면 이 백꽃이 마치 전등인 것처럼 하얗게 빛나요. 그래서 이것을 이화의 월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풍경이죠. 상당히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봤을 때 은하니 삼경인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자, 여러분들 은하는 은하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경이라는 것은 제가 밤 11시부터 새벽 1시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완전 활동하는 시간인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가 농경사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현대적으로는 적어도 한 새벽 4시, 그러니까 안 자고 있는 게 이상한 시간,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지.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시조에서 삼경까지 잠을 안 자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무조건 잠 못 잘 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되게 상징적인 시간이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은하수가 삼경일제, 오케이, 시간적인 배경 찾아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야마는 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자규 있잖아요. 자규는 여기에선 지금 이별의 정화를 상징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는 그냥 애상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자연물이다, 이 정도쯤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애상적인 정서. 여러분들, 그리고 애상이라는 말은 기억하세요. 슬플 애자의 생각 상자입니다. 그래서 애상이라는 것은 슬픈 생각이란 뜻, 즉 애상적이라는 것은 그냥 슬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자규가 운다라는 것 자체가 슬픈 BGM이 깔린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일지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뭇가지 하나에 담겨있는 봄의 마음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일지춘심은 결국에 이 사람의 심란함, 즉 애상감, 이걸 뜻합니다. 심란한 애상감. 왜겠어요? 이 사람 이때까지 잠을 못 자고 있잖아. 그쵸? 그 이유는 뭐겠어? 심란하니까. 그치? 뭔가 좀 센치하니까 못 자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마음을, 내 심란하고 그 봄에 느끼는 이 심란함을 자규가, 이제 소쩍새가 알고 우는지는 모르겠어. 알고 우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얘가 지금 나한테 슬픈 BGM을 깔아주고 있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다정도 병인양하여 나 어때? 잠 못 들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나 지금 그냥 센치하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꼭 알고 가자라고 했었던 개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아름다운 풍경과 애상적인 정서가 어떻게 되고 있어? 대조, 다른 말로 대비라고 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아름다운 풍경과 애상적인 정서가 대조,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온다? 여기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시적 화자의 애상적인 정서가 강조된다, 심화된다 라는 개념이 성립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만났었던 분과 좀 이별을 겪었을 때, 그때 엄청나게 예쁜 벚꽃이 막 만개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안 그래도 나는 이별해서 너무 슬픈데 이 풍경은 너무 예뻐. 그래서 제가 혼자 운전하면서 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감정에 한번 몰입해 보시면, 나는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여기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다워? 너무 열받아. 약간 이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규는 이렇게 애상적인 정서를 보여주는 혹은 이제 상징하는 자연물이다. 이 정도까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작품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자,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효도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독해할게요. 주제 양상만 알고 있으면 되는 작품이니까. 밥상 위에 잘 익은 감이 참 예뻐 보여. 그쵸? 정말 맛있어 보여. 이 감이. 그래서 유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품어서 엄마한테 줄 법하거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좋은 감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먹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을 참 슬퍼한다 라고 독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유자, 여러분들 유자 그냥 뭐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이 유자도 효도의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그냥 그런 고사가 하나 있어. 겨울에 어떤 어머니가 아들한테 막 몸이 아프신데 나 겨울에 유자가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대. 근데 이제 겨울에 유자를 어떻게 구해? 근데 이제 클리셰대로 그 아들이 엄청나게 효자 아들이 어떻게 왕왕왕 해가지고 유자를 열심히 구해줬다. 그래서 이제 효도의 상징 유자 이런 식으로 된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엄마한테 유자를 갖다 준다라는 거, 이거는 당연히 효도의 상징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감이 정말 맛있어 보여. 그래서 이게 유자가 아니더라도 이 감을 가져다 주더라도 어머니가 참 좋아하실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걸 가져간다 하더라도 좋아해 주실 분이 없으니까 그것이 참 서럽고 속상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자, 왕상, 맹종, 노래자, 증자 그냥 외우라고 했지.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정말 유명한 효자들이다.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왕상처럼, 맹종처럼, 노래자처럼 증자같이 효도하겠다. 끝. 자, 넘어갈게.
만균을 늘려내서 길게 노를 꼬아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쇠로 새끼줄을 쫙 꽈. 그 다음에 저기 구만리 장천에 저 하늘에 있는 해한테 쫙 걸어. 그래서 이제 이걸 잡아 못 가게 해. 그리고 어떻게 할 거야? 해가 못 가니까 시간이 안 흐르겠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나이 안 들게 하고 싶다 이겁니다. 자, 넘어갈게. 자, 여러분들 이것도 아이템 위주로 캐치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봤을 때 봉황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 봉황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뜬금없이 까마귀가 까막하면서 이렇게 딱 껴있는 거야. 자, 그래서 좀 뜬금없죠. 봉황같이 이렇게 대단한 새들 사이에 까마귀가 있다니. 그치? 그러니까 마치 백옥이 쌓여있는 하얀 옥이 쌓인 곳에, 그쵸? 쌓인 곳에 돌이 섞여 있는 것 같죠? 좀 뜬금없어 보이네. 하지만 냅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냅둬라. 봉황도 나는 새의 한 종류이니 그냥 냅둬도 뭐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봉황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까마귀를 올려치기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외우라고 했지? 까마귀는 재수없음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부터 까마귀는 효도의 상징입니다. 알겠죠? 자, 그만큼 효도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봉황 속에 껴도 좀 냅둬 줄만 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은 넘어갈게요. 자, 보자. 요건 사설시조입니다. 사설시조. 여러분들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하죠? 요렇게 들여쓰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들여쓰기가 3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3줄이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가 엄청나게 길죠? 이렇게 길죠? 그 이유는 뭐냐면 간이 부족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예쁘게 딱 이렇게 잘리는 거를 평시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길어지는 거, 중장이 길어지는 것, 이것을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설시조 같은 경우엔 주요 작자층이 평민이거나 혹은 몰락 양반들이기 때문에 어떤 유교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좀 더 현실 생활, 즉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볼게요. 어이 못 오던가. 자, 그래서 너 왜 못 오는 거야? 자, 무슨 일로 못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이별한 너, 나를 떠난 너가 나한테 돌아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지. 그래서 아니 너 도대체 왜 안 오고 있는 거야? 무슨 일로 안 오고 있는 거야? 혹시 너가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집 안에 궤를 놓고 궤 안에 너를 결박해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너를 가둬놨니? 진짜 너가 못 나오게 몇 중으로 가둬놨니? 그게 아니라면 너 왜 안 오는 거니? 아니 한 해도 12달이고 한 달이 30날인데 어떻게 날 보러 오는 하루가 없니? 라고 하는 원망이 나타나는 시조다. 여러분들 좀 느껴지세요? 그 기녀시조에서의 어떤 이별과 사랑과 이별? 이거랑은 느낌이 살짝 다르지 않아요? 위에서 처음에 봤었던 기녀시조들 같은 경우엔 뭔가 좀 체면을 좀 차리는 느낌이 있죠. 그런데 사설시조에서 이별과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때? 진짜 되게 구구절절하잖아. 아니 너 오는 길이 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아니 한 해도 12달이고 아니 한 달도 30일인데 어떻게 나를 보러 오는 날 하루가 없어? 이런 식으로 좀 더 생활과 밀접하고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지. 뭔 느낌인지 알겠니? 이렇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꼭 알고 가야 하는 게 뭐라 그랬어? 연쇄법. 자 여러분들 연쇄법이 뭐라 그랬어요? 앞 문장에서 끝나는 단어를 받아서
뒷문장에서 시작하는 거, 받아서 시작하는 거, 이것을 연세법이라고 했었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집 안에 궤를 놓고, 궤 안에 너를 결박해서,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죠? 이렇게 연쇄적으로 끝나는 말, 시작하는 말이 이어질 때 이것을 연쇄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별을 하는 시에서 항상 시적 화자의 태도를 좀 잘 봐주세요. 그냥 이미 돌아오기를 바라기만 하는 작품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임을 원망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문제를 풀 때 이 사람이 떠났으니까 왠지 원망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선택지를 고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을 탓하는 것이 있는가, 그런 장면이 있는가, 이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런 장면이 있나? 라는 것을 확정 짓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작품. 자, 읽어볼게요. 나무도 바위도 없는, 그러니까 이제 숨을 곳이 없는 거지. 자, 나무도 바위도 없는 산에 매에게 쫓기고 있는 까투리의 마음과, 그러니까 이 까투리 당장 매한테 쫓기고 있어. 근데 숨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상당히 긴박하고 절박하겠지. 자, 아무튼 큰 바다 한가운데 1천석을 실은 배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것저것 재물을 많이 실은 배에 노도 잃었어. 그 다음에 닷도 잃었어. 그 다음에 이제 바람 불어서 물결이 치고 안개가 뒤섞여서 잦아진 날에 갈 길 있는 천리 말리, 천지정막하고 같이 노을까지 썼는데 수적까지 만난.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항해를 하고 있어. 엄청나게 큰 배를.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에 되게 많은 재물이 쌓여 있는데 그 와중에 내가 조종하는 것들이 전부 다 망가졌어. 그 와중에 또 어때? 안개 끼고 그러면서 이제 해적까지 만나버려. 상당히 절박하고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보다 어때? 엊그제 내가 사랑하는 임과 헤어진 내 마음이 더 슬프다, 더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찌 같으리오,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찌 같으리오가 얘네가 더 힘들어가 아니라 내가 더 힘들어, 이겁니다. 알겠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다음 작품으로 가보도록 할게. 자, 볼게요. 개를 연화문이라 기르되, 내가 개를 여러 마리 기렀다 이거야. 자, 근데 내 앞에 있는 이 개같이 개가 좀 그렇다. 이 댕댕이같이 얄미운 것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얄미운 것이 있겠느냐? 서리법. 미운님 오면은 꼬리를 휘휘휘휘휘 치고 띠락나락 내리띠락 당겨서 내닫고 라고 했지. 자, 그래서 봐봐. 이 댕댕이가 완전 싫어. 완전 얄미워. 완전 얄밉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 어때? 꼬리를 막 쳐.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막 이러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오게 만들어. 그렇지? 막 반겨, 내닫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잖아? 그러면 이제 해가지고 이제 오지마 막 이런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님은 나한테 못 오게 만들어. 어때? 돌아가게 한다. 내가 사랑하는 님을 돌아가게 한다. 완전 못된 개지. 자, 그러니까 내가 신밥이 그릇 나도 너 먹이지는 않을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괜찮니?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자꾸 오게 하는 댕댕이, 그 다음에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안 오게 하는 댕댕이, 이 댕댕이에 대한 원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표면과 이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원망하고 있는 대상이 댕댕이지. 그런데 이면적으로는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임, 나한테 돌아오지 않고 있는 임,
이것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면적으로 댕댕이를 원망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자신의 원망을 표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지우고 또 다음 작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근데 진짜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좀 그렇다. 너무 심심하다. 여기 놀러와, 우리 학원에. 월요일에 놀러와. 자, 볼게요. 창내고자 볼게요. 창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뭐냐면요, 진짜 우리가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차라리 내 마음에 창문을 열면, 그 창문을 만들어서 열어. 그러면은 창문을 열면 좀 뭔가 시원해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마음의 창문을 만들어서 답답할 때마다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그래서 이것을 A, B, A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A, B, A 구조. 다른 말로 이제 민요적 구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같은 거 두 번, 그 다음에 다른 거 한 번, 또 같은 거 다시 이렇게 하는 걸 A, B, A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얌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스, 크나큰 장도리로 뚱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장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만드는 도구들을 막 나열한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른 말로 일상적 소재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 소재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소재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따금하 답답할 때 어때? 열고 닫아 볼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되게 정말 답답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살기 너무 답답하다. 너무 답답해. 그래서 이제 마음의 창을 내서 환기를 시키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삶의 애환이 드러나죠. 이것도 사설시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보도록 할게. 얘들아,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아이템만 기억하라 그랬지. 자, 내 몸이 살자 했어. 그치? 근데 아주 무는 놈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치?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만큼이 전부 다 쭉 뭐 나열한 거라 그랬어? 막 이라든지 벼룩이라든지 각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 피를 쭉쭉쭉쭉쭉 빨아먹는 그런 해충들을 쭉 나열한 거라 그랬지. 그래서 사실 이거는 독해를 할 줄 모르셔도 돼요. 벌레 이름은 모르셔도 됩니다. 솔직히 뭐 저같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나 아는 거지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건 아셔야 돼. 지금 이 얘네들이 쭈루룩 전부 다 벌레들 이름이라는 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중요하죠. 그 중에 차마 못 견딜 것은 바로 뭐다? 5, 6월에 엄청 더울 때 쇠파리다. 여러분들 쇠파리 뭐라 그랬어요? 파리인데 소의 피 쭉쭉쭉쭉 빨아먹는 파리라 그랬지. 엄청나게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아무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결국에는 이 시조는 나는 벌레가 너무 싫어 라고 하는 그런 시조가 아니라 어떤 시조다? 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탐관오리 쉑들, 아주 그냥 이놈의 새끼들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 삶의 애환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좀 느낌이 오셨겠지만 평시조보다 사설시조가 훨씬 더 주제 양상이 생활에 밀접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거의 끝인가? 아닌가? 자, 아무튼 볼게요. 덱들의 동난지 사호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 덱들아, 여러분들 동난지 사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대화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사꾼. 장사
장사꾼이 여러분들 동난제에 사세요, 동난제에 사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저 장사야, 너의 황후, 그 너의 물건이 뭔지 알아야 내가 사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물건을 사지.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여기부터는 누구예요? 손님의 대사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장사꾼과 손님의 대화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사꾼이 다시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 동난지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외골내육. 자, 여러분들, 외골내육. 그 갑각류의 특징이죠. 외골, 바깥이 뼈, 내육, 안이 이제 살. 외골내육. 그 다음에 양목, 양눈이 상천. 여러분들 꽃게 생각해 보세요. 꽃게 어떻게 생겼죠? 눈이 이렇게 쭉 하고 올라왔죠. 양눈이 상천. 그 다음에 전행, 후행.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근데 꽃게가 앞뒤로 갈 수 있나? 옆으로밖에 못 가지 않아요? 아무튼 전행, 후행. 그 다음에 소아리. 여기 잘렸는데 소아리 얘들아. 소아리 8쪽. 아마 소아리 8쪽 이럴 겁니다. 작은 다리 8개. 그 다음에 큰 다리 2개. 이렇게. 아무튼 청장 아사스카는, 그래서 이제 딱 먹었을 때 아삭아삭한 바로 동난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손님이 곰곰이 들으니까 뭐야, 이거 그냥 간장게장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야, 이 장사꾼아, 손님이지. 손님이 야, 이 장사꾼아, 너 그렇게 막 듣기 힘들게 또 이해하기 힘들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야, 간장게장이라고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작품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작품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잠깐만요. 바로 무엇이냐? 풍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풍자. 자, 무엇을 풍자했냐 하면요, 현학적인 표현을 일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풍자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되게 쉬운 내용인데도 막 엄청 한자어 써가면서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풍자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작품으로 가보도록 할게. 근데 이게 진짜 5강이랑 6강 이 PT 때 하는 작품들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니까 확실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힘들긴 한데 그래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자, 볼게요. 두터비 파리를 물고 라고 있어요. 이 작품도 너무 유명한 작품이야. 자, 볼게요. 이 두꺼비가 파리를 물었어요. 자, 여러분들 항상 이제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기억하세요. 약육강식 있죠. 포식자와 잡아먹히는 대상, 이런 관계가 나타나면 무조건 잡아먹는 애는 탐관오리, 그 다음에 잡아먹히는 애는 힘없는 백성. 이거 그냥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사설시조에서 아시겠죠? 외우세요. 사설시조에서 그냥 공식이야. 잡아먹는 애 탐관오리, 잡아먹히는 애 백성. 자, 그러니까 두꺼비 탐관오리, 그 다음에 파리.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난 파리 싫은데 해서 파리 안 좋은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잡아먹히는 게 파리니까 파리는 힘없는 백성. 자, 아무튼 이렇게 물고 두엄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이제 치달아 앉아. 이렇게 여기 두꺼비가 지금 여기 있어. 그리고 이렇게 뭔가 쌓여 있지. 이건 이제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에게 수탈한 재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 위에 치달아 앉아 건너산을 바라봤어요. 여기에 산이 이렇게 있었대. 자, 바라보니까 백송골이 떠있거늘 이라 그랬어. 여기에 이제 새가, 송골매가 슉슉 이렇게 있었던 거지. 자, 여러분들, 이 송골매는 뭡니까? 요 두꺼비를 잡아먹을 수 있는 존재야.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 그럼 이 백송골 매가 두꺼비를 잡아주니까 아주 참교육해주는 훌륭한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이 백송골은요, 두꺼비보다 더한 놈이에요. 더 많이 수탈하는 중앙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두꺼비는 지방관리, 그 다음에 백송골은 중앙관리, 더 심한 놈들.
아무튼 백승골이 떠있거늘 가슴이 금직해서 이제 깜짝 놀랐어. 왜?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애가 저기 있잖아, 건너산에. 그래가지고 풀떡 해가지고 이제 떨어져 버립니다. 이 아래로. 어이구. 그렇죠. 아무튼 너무 깜짝 놀라서 떨어져 버렸거든, 이 아래로. 자,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얘들아 봐봐. 여기가 3인칭 화자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 3인칭 화자야. 근데 지금 갑자기 1인칭 화자로 바뀝니다. 그치? 자, 두꺼비가 얘기를 해. 아이고, 날쌘 나여서 만정이지 피멍들 뻔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자기 막 쫄아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떨어져 놓고는 아이고, 내가 날쌔서 망정이지 아주 피멍들 뻔했어 라고 얘기를 해.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탐관오리의 허장성세를 풍자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 갔어요? 자, 아무튼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게 시적화자의 교체가 나타난다라는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들 가끔 시험 나오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우고. 뭐 남았지? 꽤 남은 것 같은데? 이것도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왕유명함. 자, 볼게요. 님이 오마하거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임이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저녁밥을 빨리 먹고 어떻게 했어? 중문을 나가서 대문으로 나가서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이수로 가액하고, 여러분들 이수는 손날입니다. 가액 이렇게 멀리 보려고. 자, 이렇게 이수로 가액하고 건너산을 바라보니까 어때? 거머이들 서 있어. 그래서 검은 듯 흰 듯한 것이 서 있단 말이지. 자, 아무튼 저기서 검은 듯 흰 듯한 거 이제 돌아오기로 한 내가 사랑하는 님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신나가지고 이제 벗어가지고 품에 품고 신 벗어서 손에 들고 지방 천방 진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신나서 막 달려간 거야. 근데 내가 이제 막상 이렇게 건너산에 가보니까 사실 내가 봤었던 거머hit들은 뭐였어? 7월 사흔날 갈아벗긴 추수리 3대였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전에는 먹을 게 없어서 그 나무의 껍질을 또 뜯어서 먹고 그러긴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껍질이 뜯어진 나무가 왠지 사람처럼 보였었던 거야. 검은 듯 흰 듯 해가지고. 자, 아무튼 아주 그냥 얘가 나를 알뜰히도 속여버렸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꼭 알고 가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반어법. 반어법. 여러분들 반어법 어떻게 찾으라고 했죠? 반어법 찾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요 반어법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표리부동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어. 자, 무슨 뜻이냐면 내면적인 생각과 외면적인 발화가 일치하지 않아야 돼. 자, 봐봐. 그러면 지금 외면적인 발화 있지. 외면적으로는 뭘 어떻게 얘기했어? 알뜰하게. 자, 얘들아, 알뜰하게는 긍정적이지. 그쵸? 근데 사실 얘들아, 아이고 얘가 나를 알뜰하게 속였네? 사실 이 속은 내 마음은 어떻겠어? 이 같은 이러면서 이제 막 부정적일 거 아니야. 내 정서는. 그쵸? 상당히 부정적이겠죠. 자, 근데 이것을 되게 부정적인 내면이지만 외면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이것을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반어법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이거 이렇게 찾는 거야. 자, 아무튼 그러면 다음 작품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래쪽에 이거 독해되잖아요. 뭐 쳐라. 마침 밤이어서 그렇지 낮이었으면 남 웃길 뻔했다. 그래서 밤이라서 이제 사람들이 날 못 봐서 다행이지, 낮에 막 내가 그 추수리 3대를 사람인 줄 알고 신나게 뛰어가고 막 그런 것들을 봤으면 아이고 남한테 쪽팔릴 뻔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아이템만 기억하라 그랬어. 귓돌이 어여쁘다 귓돌이. 그래서 이제 귓돌이 저깃돌이 불쌍하다 저깃돌이. 어인 귓돌이 자는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자는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그래서 잠을 살뜰히도 깬다. 여러분들 이 살뜰히도 뭐 어떤 거겠어? 당연히 반어법이겠지. 왜냐하면 알뜰히 내 잠을 깨운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자, 아무튼 냅둬라. 제 비록 미물이나 무인동방에 내 뜻을 아는 이는 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귀뚜라미가 자꾸 와가지고 계속 밤마다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아주 나를 알뜰히도 깨우는구나, 반어법으로. 아무튼 알뜰히도 깨우는구나 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남편이 찾아오지 않는 외롭게 살고 있는 나 무인 동방에 혼자 있는 나를 찾아주는 건 이 귀뚜라미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이게 아마 마지막 작품인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시어머님, 며느라기 나빠, 이렇게 있죠. 나빠는 미워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구르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시집살이의 힘듦에 대해서 얘기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시집살이가 힘들 거예요. 그쵸? 제가 해보질 못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힘들 겁니다. 저도 이제 대충 느낀 건데, 어떤 누군가가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가족이 된다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더라고. 아무튼 근데 예전에는 이런 고부 간의 관계가 훨씬 더 수직적이고 경직적이고 더 매서웠습니다. 그래서 막 밥 한 번 잘못하면은 이제 매미야! 국이 짜지 않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박상 엎고 그냥 난리 났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바닥을 구르지 마세요. 빚에 받은 며느리인가? 값에 쳐온 며느리인가? 그러니까 이거지. 아니, 시어머님, 며느리 좀 예뻐해 주세요. 그렇게 미워하지 좀 마세요. 아니, 며느리가 빚져서 얻은 며느리예요? 혹은 이제 돈 주고 온 며느리예요? 사람으로 온 며느리인데 왜 그러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쭉 여기 해가지고 그 시댁 식구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시댁 식구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쭉 얘기를 하고 아래쪽에 건밭에 멋꽃 같은 며느리를 어디를 나빠하시는고. 여러분들 건밭에 멋꽃 같은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뭐뭐 같은, 뭐뭐처럼, 뭐뭐 인양, 뭐뭐 같은 직유법이죠. 자, 그러니까 건밭에 멋꽃이라는 건 뭐냐면은 곡식이 잘 되는 기름진, 즉 이제 엄청나게 좋은 땅에 멋꽃, 예쁜 꽃 같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귀하고 예쁜 꽃 같은 이 며느리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며느리의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하는 작품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괜찮으시죠? 이게 긴 내용이었는데 이거 끝까지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좀 다시 복습해가지고 클리닉 때까지 공부를 좀 해와서 혹은 이제 질문을 할 게 있으면 가져왔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여기 이게 지금 몇 주차였지? 5주차, 6주차잖아요. 그래서 8주차, 아니지. 7주차, 8주차 어휘 이제 클리닉 때 시험 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항상 클리닉 올 때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미리 좀 독해해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PT 때 물어봐도 되겠지만 근데 또 그때 사람이 많으니까 클리닉 때 먼저 물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예진쌤도 목금에 클리닉 때 오신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독해 상황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거 확인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긴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자, 얼른 가세요. 안녕.